어머, 시장통에서 국밥이나 나르던 정희 아니니? 하나뿐인 아들의 혼사를 위해 나선 귀한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치고 문을 열고 들어선 안사돈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심장이 뚝 멎는 것만 같았어요. 그 여자는 50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 놓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두 눈 뜨고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는 저를 향해 서슴없이 모욕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억누르며 저는 도리어 입가에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여자가 제가 감춰둔 진짜 얼굴을 알게 되는 날, 과연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정희입니다. 올해 68, 서울 도심에서 제법 큰 한식당을 꾸리는 대표지요. 맨손으로 시작해 오로지 제 힘으로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어느 봄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른 새벽, 아직 하늘이 검푸른 빛을 다 벗지 못한 시간에 저는 가락시장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코끝이 아릴 만큼 찬 공기 속에서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저는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 앞에 쪼그려 앉아 한 포기를 들어 밑동을 꾹 눌러보았습니다. 겉잎만 파릇하고 속이 무른 놈은 이 손으로 만지면 대번에 걸러집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단단함과 물기의 정도, 그것을 읽어내는 감각은 30년 넘게 식재료를 만져온 제 몸이 기억하는 재산이었습니다. 단골 도매상 사장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을 건네며 오정혜 대표님은 이만한 식당을 하시면서 아직도 새벽마다 직접 나오시네 하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꾸했어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그날 손님상에 자신 있게 낼 수 있지요.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식당은 그저 돈벌이가 아니라 제 지난 세월을 통째로 담아낸 그릇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지금이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제법 큰 한식당을 꾸리는 대표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제 시작은 말도 못하게 초라했습니다. 20살 무렵 저는 남의 국밥집 주방 구석에서 온종일 설거지를 하고 양파를 까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손이 붓고 물집이 잡혀 터져도 이를 악물었어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골목 끝에 작은 밥집을 열었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가마솥 국물을 우려내며 한 걸음씩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견뎠나 싶은 세월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 큰 길 건너를 바라보면 남편과 함께 피땀으로 일군 5층짜리 상가 건물이 우뚝 서 있습니다. 저 건물을 올려다볼 때마다 저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누구에게 손 한 번 벌리지 않고 오로지 우리 두 사람의 힘으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것이니까요. 그 든든함이 있어 저는 어떤 날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게 무엇보다 큰 자랑은 뭐니 해도 하나뿐인 아들 진우였습니다. 어릴 적 손님이 뜸한 저녁이면 식당 한 구석에 앉아 숙제를 하며 저를 기다리던 아이였습니다. 그 작던 녀석이 어느새 훤칠하게 자라 남들이 부러워하는 건축 설계사가 되었어요. 밤늦게 홀로 마감을 하다가도 저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혼자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이만하면 나도 참 잘 키웠구나. 그런 뿌듯함이 늘 가슴에 고여 있었죠. 그렇게 평온하던 어느 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어딘가 들떠 있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데려가도 될까요?
저는 들고 있던 국자를 하마터면 놓칠 뻔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 녀석이 짝을 데려오는구나 싶어 저도 모르게 앞치마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남편은 나란히 누워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떤 아가씨일까요? 우리 진우가 고른 사람이니 오죽 참할까요? 그이는 벌써부터 흐뭇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았고 저는 이불 속에서 몇 번이고 뒤척였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는 아이일까? 진우에게 살가운 아이일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설렘이라는 것이 이토록 사람의 잠을 앗아가는 줄 저는 그 밤에 새삼 알았습니다. 기다리던 주말 진우가 데려온 아가씨는 수연이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단정했고 무엇보다 눈빛이 맑으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어른 앞에서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에 억지로 꾸민 티가 조금도 없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마주한 첫 순간에 이미 마음이 스르르 놓였습니다. 수연은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며 제 앞가림을 야무지게 해낸다고 했는데 조곤조곤 제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 모습에서 악착같이 살아온 제 젊은 날이 겹쳐 보였습니다. 진우가 옆에서 슬그머니 제 눈치를 살피며 나직이 물었어요. 어머니, 수연이 어떠세요? 저는 대답 대신 수연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손이 참 곱고 따뜻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아들은 제 마음을 알아챈 듯 환하게 웃었고 수연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 수줍은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저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벅찬 마음을 감췄습니다. 사실 저는 딸이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만 두고 살아온 세월이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시장에서 곱게 차려입은 모녀가 팔짱을 끼고 지나갈 때면 저도 모르게 그 뒷모습에 눈길이 오래 머물곤 했습니다. 그런 제게 수연은 그저 아들의 색시가 아니라 늦게나마 하늘이 보내준 딸처럼 느껴졌어요. 이 아이라면 내 남은 세월을 나란히 기대어 걸어도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슴 밑에서 조용히 차올랐습니다. 수연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손수 구웠다는 작은 과자가 소담하게 담긴 바구니를 두 손으로 수줍게 내밀었어요. 정성이 부족하지만 어머님 생각하면서 직접 만들어 봤어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처음 뵙는 어른을 위해 이런 정성을 들이는 아이가 몇이나 될까요? 과자 하나를 입에 넣으니 달지 않고 은은한 것이 이 아이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진작에 며느리 합격점을 주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뒤 저와 남편은 늦은 밤까지 마주 앉아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신혼집은 어느 동네에 얻어줄지, 살림은 무엇부터 채워줄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절로 웃음이 걸렸어요. 우리가 고생해서 모은 것이 결국 이 아이들의 앞날에 쓰인다고 생각하니 지난날의 고단함마저 달게 느껴졌습니다. 자식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상이라는 걸 그날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며칠 뒤 상견례 날짜를 잡으려고 저는 수연의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콧대 높게 말끝을 길게 느리는 그 말투가 분명 난생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도 이상하리만치 익숙했어요. 아, 사돈 되실 분이신가? 뭐 시간 맞으면 얼굴이나 한번 봅시다. 상대는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용것만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 짧고 무성의한 몇 마디에 저는 까닭 모를 위화감을 느꼈어요.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 한구석이 이유 없이 찌릿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인지 아무리 곱씹어도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한 며느리를 맞이하려니 괜히 예민해진 것이려니 상견례를 앞둔 사람이면 누구나 이렇게 마음이 뒤숭숭한 법이려니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아들의 길을 팍팍 살려주고 싶어 서울에서 손꼽히는 호텔의 한정식 코스로 직접 예약했습니다. 상 위에 오를 음식 하나하나까지 제 입으로 확인하며 빈틈없이 준비했어요. 당일 아침에는 오래 다닌 한복집에 들러 가장 기품 있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마디마디 굵어진 제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잠시나마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손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싶어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문득 거울 속 제 모습 위로 오래전 국밥집 뒷문에서 언손을 호호 불며 눈물을 훔치던 젊은 제가 겹쳐 보였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속으로 나직이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너도 이렇게 좋은 날을 맞는구나. 그동안 참 잘 버텨왔다고요. 가슴이 벅차 자꾸만 옷고름을 매만졌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 남편이 신호에 멈춰 선 틈에 제 손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당신 참 고생 많았어. 오늘만큼은 아무 걱정 말고 마음 편히 웃어. 그 나직한 목소리에 저는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어요. 저는 이 자리가 우리 가족의 가장 빛나는 날의 시작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차창에 어리는 제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 보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반듯한 호텔 문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 만남이 오래도록 가슴 깊이 묻어둔 제 인생의 상처를 얼마나 모질게 헤집어 놓을지를 말입니다. 호텔 한정식 방의 문 앞에서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심장이 까닭없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의 혼사를 앞둔 어미의 긴장이려니 저는 옷고름을 다시 매만지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우와 수연은 이미 안쪽 자리에 나란히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와 남편은 그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안사돈만 오면 됩니다. 저는 상 위에 정갈하게 놓인 녹그릇을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가 부디 화기애애하게 흘러가기를 속으로 빌었어요. 약속한 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방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친 여인이 턱을 살짝 치켜든 채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심장이 뚝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들고 있던 물잔을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어요. 온몸의 피가 발끝까지 차갑게 식어내리는 그 느낌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여자는 미란이었습니다. 50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 놓은 사람. 여자상업 고등학교 시절 제 가방 속에 몰래 값비싼 시계를 넣어두고 저를 도둑으로 몰아세운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눈앞에 되살아났어요. 담임 선생님이 제 가방을 뒤집어 시계를 꺼내 들던 순간 교실 아이들의 수군거림, 도둑이라며 손가락질하던 서늘한 눈초리들. 저는 목이 터져라 결백을 외쳤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까지 학교에 불려와 고개를 숙여야 했고 저는 끝내 제 손으로 자퇴서를 써야 했어요. 그 모든 일을 꾸민 사람이 미란이라는 것을 저는 지금껏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얼굴에 주름이 내려앉았어도 그 매섭고 교활한 눈매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란도 저를 알아본 듯 순간 흠칫 눈을 크게 떴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
이내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반가움이라고는 없이 비웃음만 가득했어요.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면서도 아이들 앞이라 겨우 표정을 붙들었습니다.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시장통에서 국밥이나 나르던 정이 아니니?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진우와 수연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확 번졌습니다. 저는 테이블 밑에서 두 손을 꽉 마주 쥐었어요. 당장이라도 앞에 놓인 물을 끼얹어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치마 속 허벅지를 힘껏 꼬집으며 끓어오르는 것을 억지로 눌러 삼켰어요. 미라는 이번엔 제 남편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깥 양반은 무슨 일 하시나? 남편이 상가 중개 일을 한다고 담담히 답하자 미라는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어요. 상가 중개? 아이고, 그러니까 복덕방 아저씨셨구나. 나야 뭐 청담동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라. 미라는 손목에 번쩍이는 팔찌를 일부러 매만지며 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그이는 저를 위해 입을 꾹 다무는 눈치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미안함과 분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보다 못한 수연이 새빨개진 얼굴로 어머니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미라는 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코웃음만 쳤어요. 수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어찌나 딱하던지 미란을 향한 분노와는 별개로 그 아이가 가엾어 가슴이 아렸어요. 어쩌면 이 아이도 저 어미 밑에서 남모를 서름을 삼키며 살아왔겠구나.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점잖게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지난 이야기는 접어두고 이제 아이들 앞날 이야기나 나누시지요. 그러나 미라는 오히려 기가 살아 목을 빳빳이 세웠어요. 격 떨어지게 국밥 장수를 사돈으로 두게 될 줄은 내 꿈에도 몰랐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저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견뎠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들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미라는 제가 아무 대꾸도 못하고 앉아 있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는지 남에게 자랑이라도 하듯 예니를 들추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너 학교 그만둔 뒤로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여태 그렇게 살았구나. 저는 그 말에 눈앞이 아찔했지만 진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살피는 것을 느끼고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덕분에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아랫배에 힘을 꽉 주었어요. 미라는 흥 하고 콧방귀를 뀌었지만 제 담담한 대답이 뜻밖이었는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내내 미란의 무례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간이 짜다느니 싱겁다느니 젓가락으로 접시를 툭툭 밀어내고 상을 나르던 젊은 종업원에게 반말로 면박을 주며 언성을 높였어요. 그릇을 내려놓는 손길이 조금 굼뜨다는 이유만으로 혀를 끌끌 차며 눈을 흘겼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 사람은 50년이 지나도 뼛속까지 그대로구나 싶어 진저리가 났어요. 겉은 값비싼 모피로 감쌌어도 속은 예전 그 못된 신보 그대로였습니다. 진우가 어떻게든 분위기를 돌려보려 애를 썼지만 미라는 아들의 말을 뚝 자르고 노골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그래, 진우군은 한 달에 얼마나 버나? 자네 어머니 재산은 좀 되고 자식의 앞날을 헤아리는 물음이 아니라 저울에 재물을 달아보는 장사치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여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만 재는 그 버릇 또한 예나 지금이나 여전했어요. 상견례가 끝나갈 무렵 미라는 냅킨을 툭 던지듯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나서야 이 결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 그러고는 계산도 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방을 나가버렸어요. 남은 사람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라앉았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떨궜고 저는 그런 아들을 차마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호텔 로비까지 저를 따라 나온 수연이 제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아이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그 말을 잇는 수연을 보며 저는 그 여린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얘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 말에 수연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 아이에게는 정말이지 아무 잘못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손수건을 꺼내 그 아이의 젖은 볼을 닦아주고는 진우에게 수연을 잘 바래다 주라 일렀습니다. 로비 유리문 너머로 두 아이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멀어지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붙박인 듯 서 있었어요. 저 어린 것들이 무슨 죄라고 어른들의 캐캐묵은 악연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하나 싶어 코끝이 다시 시큰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편이 조심스레 제 눈치를 살폈지만 저는 쉬이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뒷좌석에 앉은 진우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자리가 될 줄 알았으면 제가 미리 살폈어야 했는데.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려 아들의 말을 막았어요. 내가 왜 죄송하니? 넌 아무 잘못 없다. 사실 저는 아들에게 50년 전 그 이야기를 차마 다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른들 사이에 묵은 사연이 조금 있었노라고만 얼버무렸어요. 이제 막 세상에 나아가는 아들의 앞길에 제 해묵은 상처까지 무겁게 얹고 싶지 않았거든요. 50년 전 그날 억울하게 교문 밖으로 내몰리던 18살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아물었다고 믿었던 상처가 다시 쫙 벌어져 쓰라렸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저는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다짐했습니다. 내 하나뿐인 아들과 저 착하고 여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리하겠다고요.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상견례가 있고 나서 며칠 동안 저는 밤마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저를 비웃던 미란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몇 번이고 이불을 걷어차며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언제까지 지난 일에 붙들려 눈물이나 훔치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하나뿐인 아들의 혼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두 주먹을 그려쥐며 반드시 이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튿날 새벽에도 저는 여느 때처럼 시장에 나가 식재료를 골랐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태연하게 웃으며 하루를 열었지만 가슴 밑바닥에서는 조용한 불씨 하나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우가 잔뜩 어두운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수연이 어머님이 보내신 겁니다. 저는 종이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다가 그만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단과 혼수 목록이었어요. 파혼하겠다고 그리 큰 소리를 치고 나간 사람이 보낸 것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목록에는 강남 한복판의 새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장만할 것, 억대를 호가하는 명품 가방, 번쩍이는 외제차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보통 사람은 엄두도 못 낼 물건들이었어요. 저는 미란의 끝을 모르는 욕심에 기가 막혀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우도 허탈한지 마른 세수를 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식 앞에서 이런 목록을 마주하고 있자니 부하가 치미는 한편으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머니, 이걸 다 맞춰드려야 하는 걸까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런 건 맞춰준다고 끝날 욕심이 아니야. 저는 애써 목소리를 낮게 눌렀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셈을 하나둘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 목록을 뒤늦게 알게 된 수연이 진우에게 울면서 매달렸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오빠, 나 다 포기할게. 우리 그냥 헤어지자. 제 어머니가 벌인 일이 부끄럽고 미안해서 차라리 저 혼자 물러서려 한 것이었어요.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저는 그 아이가 안쓰러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 아이가 왜 저리 혼자 짐을 지려 하는가 싶어 미란을 향한 미움이 더욱 깊어졌어요. 저는 그 길로 수연을 조용히 제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아직 손님이 들기 전인 이른 저녁, 저는 가장 좋은 한우를 손수 구워 그 아이 앞에 놓아주었어요. 수연은 젓가락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얘야, 어서 들어라. 이건 다 어른들 사이의 묵은 문제지. 결코 내 잘못이 아니다. 그 말에 수연의 눈가가 이내 붉어졌습니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노릇하게 익어가는 동안 저는 그 아이의 야윈 손등과 부르튼 입술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남몰래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저리 상했을까 싶어 어미 된 마음이 절로 짠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수연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예전부터 씀씀이가 유별나게 해펐고 근래 들어서는 어디에 쓰는지도 모를 큰 돈을 계속 써 없앤다는 것이었어요.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해요. 밤마다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낯선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장사로 잔뼈가 굵은 사람 특유의 촉이 번쩍 발동했습니다. 겉으로는 청담동 사모님 행세를 하지만 저 여자의 속은 이미 골물대로 골마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서늘하게 스쳤어요. 저는 내색하지 않고 수연에게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더 챙겨주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벌써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에서 그토록 기고만장하던 사람이 어쩌면 남모를 벼랑 끝에 몰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참으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란이 시집가기 전에 며느리 될 사람이 시댁 살림을 배워야 한다는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워 수연을 제 식당으로 보낸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뜻은 따로 있었습니다. 딸을 시켜 제 재산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 은근슬쩍 캐오라는, 말하자면 첩자 노릇을 시킨 것이었죠. 저는 그 뻔한 수작에 코웃음이 나면서도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식당에 온 수연은 앞치마를 두르기가 무섭게 제게 사실대로 다 털어놓았습니다.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서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사실 엄마가 저더러 이 집 재산을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그러기 싫은데. 저는 그 여린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오히려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착한 아이를 나무랄 마음은 조금도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이 상황을 거꾸로 이용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는 수연에게 나직이,
그러나 또박또박 일렀어요. 얘야, 그럼 내가 일러주는 대로만 어머니께 그대로 전하렴. 사실 저는 종로 한복판에 5층짜리 상가 건물을 가진 건물주이자 이만한 식당을 여럿 거느린 대표였습니다. 저는 그 진짜 재력에다 실제보다 몇 곱절은 부풀린 이야기까지 슬쩍 얹어 흘렸어요. 미란이 저를 여전히 국밥이나 팔던 초라한 아이로 여기고 있으니 그 오만한 착각을 도리어 미끼로 삼을 참이었습니다. 물론 없는 사실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 떳떳한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상대는 50년 전에도 거짓으로 저를 구렁텅이에 밀어넣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저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다만 수연이 이 일로 상처받지 않도록 그 아이에게는 그저 어른들의 기싸움일 뿐이니 걱정 말라고 몇 번이고 다독여 두었습니다.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딸에게서 제 어마어마한 재력을 전해 들은 미라는 그야말로 두 눈이 뒤집혔다고 합니다. 국밥 장수라며 그토록 저를 무시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건물주의 큰 식당 주인이라니요. 과거의 멸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시커먼 탐욕이 들어찼어요. 수연의 말에 따르면 그날 밤 미라는 딸을 앞에 붙들어 앉히고 밤늦도록 우리 집 재산을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건물이 있는지, 통장에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짐승처럼 눈을 번뜩였다더군요. 며칠 지나지 않아 미라는 진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목소리까지 간드러지게 바꿔가며 사돈 대우를 운운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노골적으로 요구를 들이밀었어요. 예단비로 현금 5억은 준비해줘야 우리 체면이 서지 않겠어? 그 뻔뻔한 목소리를 진우에게서 전해 듣는 순간 저는 기가 막히면서도 오히려 입가에 서늘한 웃음이 번졌어요. 미끼를 덥석 문 셈이었으니까요. 저는 겉으로는 짐짓난처한 척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예단비는 차차 마련할 테니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 전해라. 진우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굳이 속내를 다 밝히지 않았어요. 그 전화 내용을 전해 들은 남편은 미간을 깊이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이상해.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태도를 뒤집는 건 단순히 욕심 때문만은 아니야.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사람이 꼭 이런 식으로 서두르거든. 오랜 세월 상가를 중개하며 온갖 사람을 겪어온 남편의 말이라 저는 그 담담한 분석이 결코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동시에 반격의 실마리를 잡은 듯한 예감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의 손을 가만히 붙잡고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여보, 미란 그 사람 뒷일을 좀 샅샅이 알아봐줘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던 18살의 어린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저는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었어요. 미란이 저를 미끼로 낚으려든 바로 그 순간 저는 이미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촘촘한 그물을 던질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희붐하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차분했습니다. 두려움은 이미 조용한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제 부탁을 받은 남편은 이튿날부터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상가를 중개하며 알고 지낸 신용정보회사 지인과 발이 넓은 흥신소 사람까지 조용히 불러 모았어요. 저는 겉으로는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이 식당을 꾸렸습니다. 손님을 맞고 국물간을 보고 직원들과 농을 주고받으며 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제 온 신경은 오직 한 곳, 미란에 감춰진 실체를 밝혀내는데 팽팽하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어도 속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나날이 며칠이나 이어졌습니다. 저는 밤이면 식당 문을 닫고 사무실에 홀로 남아 남편이 하나둘 가져다 주는 얇은 서류들을 몇 번이고 곱씹어 읽었어요. 처음엔 그저 미란의 허영을 짐작할 뿐이었지만 종이 위의 숫자들이 하나둘 쌓일수록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예감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진우와 수연이 식당 근처에서 잠깐 바람을 쐬며 걷던 중이었어요. 그때 수연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낯선 번호를 보고 수연이 머뭇거리자 진우가 대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대뜸 험악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너 최미란 딸내미 맞지? 내 엄마 빚 안 갚으면 결혼식장 아주 뒤집어 엎어버릴 테니 그런 줄 알아. 전화는 진우가 뭐라 대꾸할 새도 없이 뚝 끊겼습니다. 곁에 있던 수연은 그 소리를 어렴풋이 듣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진우가 놀라 수연의 어깨를 붙들었지만 수연은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 뿐 한동안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길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를 떨리는 목소리로 옮기는 아들을 보며 저는 비로소 확신했어요. 미란이 도저히 감당 못할 만큼 큰 사채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요. 오래 품어온 짐작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하면서도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맑아졌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얼굴로 아들을 다독였어요. 많이 놀랐겠구나. 하지만 이런 일일수록 어른한테 먼저 알린 내가 잘한 거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제 정말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뒤늦게 어머니의 빚 규모를 알게 된 수연은 새파랗게 얼굴이 질렸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 아이는 저를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밤낮으로 번역 일을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어떻게든 갚아보겠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도 다 모를 젊은 아이가 어미의 빚까지 제 등에 지려하는 모습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갸륵한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한없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수연의 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린 두 손을 꼭 잡고 단단히 일렀어요. 얘야, 잘 들어라. 이건 나와 내 어머니 사이의 싸움이지 결코 내 싸움이 아니다. 너는 그저 진우 손만 꽉 붙들고 있으면 된다. 제 말에 수연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수연은 울먹이며 겨우 입을 뗐어요. 그래도 어머님께 이런 짐을 지워드리는 게 저는 너무 죄송해서요. 저는 그 말을 딱 잘랐습니다. 짐이라니. 너는 이미 내 딸이나 마찬가지다. 딸 일에 어미가 나서는 게 뭐가 죄송하니. 제 단호한 목소리에 수연은 더 크게 어깨를 들썩였어요. 저는 그 앞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돌아 나오는 길, 저는 미란이 산다는 집 쪽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불 꺼진 창 안쪽이 유난히 어둡고 스산해 보였어요. 저 화려한 겉모습 안에 대체 무엇이 웅크리고 있을까? 그 생각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굳은 얼굴로 조사 결과를 한 뭉치 들고 왔습니다. 미란이 청담동에 가지고 있다던 그 번듯한 아파트는 이미 은행 근저당이 한도를 훌쩍 넘겨 머자나 경매로 넘어갈 처지였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미란은 주변 사람들에게 다단계 투자 사기까지 당해 수억 원을 고스란히 날렸고 급기야 이자가 살인적인 불법 사채에까지 손을 댄 다중 채무자였습니다. 청담동 사모님이라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 그런 처참한 빚더미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었어요. 서류를 내려놓으며 남편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단순한 허영이 아니야. 이 사람 지금 벼랑 끝에 겨우 매달려 있는 거야. 저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벼랑에서 미란을 끌어내리는 일도, 거기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떼어놓는 일도 이제 온전히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흩어져 있던 모든 그림이 또렷하게 맞춰졌습니다. 미란이 그토록 서둘러 강남 아파트와 현금 5억을 요구했던 진짜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닌 제 돈으로 자신의 사채 빚을 돌려막기 하려는 속셈이었어요. 사돈이 될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 한 것이었습니다. 자식의 혼사마저 제 빚갚을 수단으로 삼으려 하다니 저는 어이가 없어 한동안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이 흥신소를 통해 건네받은 사진 속에는 미란의 집 앞에 붙었다 떼어진 험악한 독촉 문구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갈겨 쓴 그 글자들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저 사람이 그동안 어떤 벼랑을 아슬아슬 오갔는지 눈에 선하게 그려졌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그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0년 전 저를 그렇게 무참히 짓밟고 평생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미란이 이토록 처참한 밑바닥까지 굴러떨어졌다니. 묘한 허탈감과 함께 오래 눌러두었던 뜨거운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쌍하다는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딸과 제 아들을 이용해 남의 돈을 뜯어내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문득 18살의 제가 눈앞에 떠올랐어요.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교문을 나서던 그 어린아이. 그 아이를 생각하니 저는 이번만큼은 절대로 눈 감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렇게나 터뜨려서는 결코 안 되었어요. 미란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동시에 우리 아이들의 결혼만은 반드시 지켜낼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진우에게만은 이 덫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 여린 아들이 미리 알면 자칫 이를 그르칠까 염려한 까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속이는 것만 같아 마음 한구석이 내내 무거웠지만 지금은 그 편이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몇 번이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날부터 저와 남편은 사채업자들의 움직임을 조용히 주시하며 더 확실한 물증을 하나씩 손에 쥐어갔습니다. 차용증 사본이며 독촉장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그 하나하나의 날짜와 정황을 꼼꼼히 적어 서랍 깊숙이 차곡차곡 모아두었어요. 언젠가 이 종이들이 50년 묵은 제 억울함과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함께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리라 믿으면서요. 동시에 저는 미란의 옛 고교 동창들을 백방으로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50년 전 그 시계 사건의 진실을 똑똑히 기억하는 증인이 어딘가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매달렸습니다. 짬이 날 때마다 옛 인연들에게 조심스레 전화를 돌렸지만 대부분은 세월에 흩어져 소식조차 알 길이 없었고 더러는 저를 기억조차 하지 못했어요. 몇 번이나 헛걸음을 하면서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어딘가 살아남아 있는 법이니까요.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각, 저는 마침내 미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가다듬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돈, 말씀하신 예단비는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으니 조만간 조용히 한번 뵙지요. 수화기 너머로 미란이 반색하는 기척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미란은 제가 들이운 미끼를 향해 아무것도 모른 채 스스로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어요.
창밖 어둠 저편에서 오래도록 미뤄두었던 지난 세월의 매듭이 이제 막 풀려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던진 미끼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먹혀들었습니다. 제 재력을 딸에게서 전해 들은 미라는 이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칠 뒤 미라는 제 한식당 본점에 예고도 없이 불쑥 들이닥쳤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저마다 값비싼 옷과 장신구로 한껏 치장한 친구들을 우르르 몰고서 말이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걸음걸이부터가 마치 제 집 안방에 들어서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앞치마를 고쳐맸어요. 그날은 마침 예약 손님이 많아 홀이 북적이던 저녁이었습니다. 부디 큰 소란 없이 지나가기를 바랐지만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바람이었는지는 곧 드러나고 말았어요. 미라는 홀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매니저를 향해 대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사돈식당인데 우리한테 제일 좋은 특실 하나 내와야지. 뭐하고 멀뚱히 서 있어? 손님들이 가득한 홀에서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니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젊은 매니저가 어쩔 줄 몰라 저를 찾았고 저는 앞치마를 벗고 서둘러 홀로 나갔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맞이하자 미라는 그제야 콧대를 한껏 세우며 친구들을 돌아보았어요. 맞지? 이 큰 식당이 죄다 우리 사돈 거라니까. 마치 제 재산이 제 것이라도 되는 양 으스대는 꼴이라니요. 저는 속이 뒤틀렸지만 겉으로는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손수 그들을 가장 좋은 특실로 안내하며 오히려 더없이 극진하게 대접하는 신용을 했어요. 미란의 친구들도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제 낡은 앞치마를 흘깃보더니 입을 가리고 웃기까지 했어요. 그 노골적인 무시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저는 도리어 허리를 더 깊이 숙이며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상대가 방심할수록 저에게는 도리어 유리한 법이니까요. 미라는 특실로 들어가 앉으면서도 쉴 새 없이 입을 놀렸습니다. 얘가 예전엔 시장통에서 국밥이나 나르고 참 촌스러웠는데 그래도 지금은 나 같은 사람 사돈으로 둔 덕에 이만큼 격이 올라간 거 아니겠니? 그러고는 저를 힐끔 보며 친구들과 함께 낄낄 웃었어요. 저는 그 말에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두 손을 옷자락 안으로 감춘 채 애써 태어난 낯빛을 유지했습니다. 그나마 그 자리에 진우와 수연이 없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착한 두 아이가 이 꼴을 곁에서 보았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저는 아이들만은 이 진흙탕에서 끝까지 지켜내리라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최고급 요리가 차려졌지만 미라는 젓가락으로 이 접시 저 접시를 신경질적으로 뒤적이기만 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싱거워? 우리 입맛엔 도무지 안 맞네. 그러더니 주방에서 정성껏 차려낸 접시를 손등으로 툭 밀어냈습니다. 저희 주방장이 새벽부터 공들여낸 음식이 그렇게 천대받는 것을 지켜보고 있자니 가슴이 저릿하게 아려왔어요. 미라는 값이 제일 비싼 술까지 척척 시켜대면서 정작 계산은 당연히 제 몫이라는 듯 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무례를 묵묵히 눈에 담아두었어요. 하나도 잊지 않고 훗날 고스란히 되돌려주기 위해서요. 그러던 중 기어이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식당이 문을 연 그날부터 20년을 한결같이 함께해온 이모님이 뜨거운 물수건을 내오자 미란이 다짜고짜 반말로 면박을 준 것이었어요. 야, 물수건이 왜 이렇게 미지근해? 그러고는 그 물수건을 이모님 얼굴을 향해 획 집어 던졌습니다. 순간 저는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늘 성실하고 마음 고운 우리 이모님이 그런 모욕을 당하다니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두 주먹을 어찌나 세게 그러쥐었는지 손등에 파란 핏줄이 다 붉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여기서 감정을 터뜨려 버리면 그동안 애써 준비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저는 억지로 입가에 웃음을 걸치고는 놀란 이모님을 조용히 안쪽으로 물러나게 했어요. 그 어색한 웃음 뒤에서 복수의 칼날은 오히려 더 서슬퍼렇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소란을 피운 미라는 식사를 마치고도 계산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길, 미라는 슬며시 제 귓가에 얼굴을 들이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예단비 5억은 깔끔하게 현찰로 가방에 두둑이 담아서 준비해둬. 알았지? 그 말만 남기고는 친구들과 함께 유유히 식당을 빠져나갔어요. 그 뻔뻔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미란 일행이 떠난 뒤 홀에는 무겁고 서늘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모욕을 당한 이모님과 직원들이 구석에서 억울함에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다들 미안해요. 그리고 조금만 더 참아줘요. 저 사람은 내가 반드시 그냥 두지 않을 테니까. 제 나직한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직원들이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특히 이모님을 따로 조용히 불러 뜨거운 물에 데었을 손등에 약을 발라드렸어요. 이모님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그 거칠어진 손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었습니다. 20년을 한 식구처럼 지내온 사람에게 그런 수모를 겪게 한 것이 주인된 제 잘못만 같아 미안하고 또 미안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뜻밖의 낭보가 날아들었어요. 오래도록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남편이 드디어 한 사람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영숙이었어요. 50년 전 그 전당포 주인의 딸이자 미란이 저지른 만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서 지켜본 제 고교 동창이었죠. 소식을 전하는 남편의 목소리에도 옅은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영숙을 만나러 달려갔어요. 긴 세월에 얼굴은 많이 변했어도 저를 한눈에 알아본 영숙은 두 손을 맞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영숙은 오래전 남편을 여의고 변두리에서 홀로 조그만 가게를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주 앉아 뜨거운 차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한동안 서로의 지난 세월을 말없이 더듬었습니다. 세월이 우리 둘을 참 멀리도 데려다 놓았구나 싶어 저는 자꾸만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영숙은 그날의 일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미란이 저를 학교에서 쫓아내려고 그 값비싼 시계를 몰래 처분했고 심지어 그 거래가 적힌 전당포 장부까지 훔쳐내 찢어 없애려 했다는 사실까지요. 정희야, 그때 너한테 참 미안했어. 어려서 아무 말도 못 해준 게 늘 마음에 걸렸어. 내가 이제라도 다 증언해 줄게. 그 한마디에 저는 50년 묵은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영숙은 잠시 무언가를 곰곰이 떠올리는 듯 하더니 조심스레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아버지가 그 시절 장부를 무척이나 소중히 간수하셨는데 어쩌면 아직 어딘가 남아있을지도 몰라.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한 줄기 빛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 그 장부가 정말로 남아있다면 50년 전의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줄 테니까요. 그 사이 남편도 손을 놓지 않았어요. 흥신소를 통해 미란의 아파트에 곧
나붙을 강제 경매 예정 통지서와 사채업자들이 집 앞에 뿌린 살벌한 빛 독촉 종이의 사진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심지어 미란이 사채업자 앞에서는 무릎을 꿇다시피 사정하며 빌다가 돌아서서는 재벌 사모님 행세를 하는 그 소름 끼치는 두 얼굴이 고스란히 담긴 녹취까지 확보해 왔어요. 그 녹취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목숨만은 살려달라 애원하던 그 비굴한 목소리와 제 앞에서 사돈을 깔보던 그 오만한 목소리가 한 사람의 것이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을까 싶어 저는 나도 모르게 진저리를 쳤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증거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미란의 화려한 가면 뒤에 감춰져 있던 추악한 민낯이 이제 제 손안에 온전히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러나 더없이 단단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지독하고 질긴 악연을 반드시 제 손으로 끝내버리겠다고요. 다만 한 가지, 저 여자를 응징하되 우리 아이들의 앞날에는 티끌만한 흠집도 남기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제가 스스로에게 건 단 하나의 조건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미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정중하게 가다듬었어요. 사돈, 말씀하신 예단비와 혼수명의 이전 서류를 전부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양가 식구들만 조용히 모여 전달식을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수학이 넘어 미라는 기다렸다는 듯 반색하며 냉큼 그러자고 했어요. 전화를 끊으며 저는 다가올 주말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50년을 돌고 돌아온 그 결전의 날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다가올 주말을 위해 마지막 준비를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직이 물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겠어?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저는 그이의 손을 마주쥐며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50년을 기다려온 일이잖아요. 오래도록 참고 눌러온 지난 세월이 이제 마침내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결전의 날을 며칠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착착 맞아 들어가던 바로 그때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만 무너지고 말았어요. 다름 아닌 수연이 진우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그만 헤어지자. 나는 감히 오빠랑 어머님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 말만 겨우 남기고 수연은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진우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 소식을 전하던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늘 듬직하기만 하던 아들이 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중에야 저는 그 까닭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연이 어머니 집에 잠깐 들렀다가 우연히 한 통의 서류를 보고 만 것이었어요. 그것은 불법 사채업자들이 보낸 무시무시한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그 종이를 손에 든 순간 수연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빚이 자기가 평생 밤을 새워 일해도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데다 자칫하면 시댁 재산까지 통째로 거덜낼 폭탄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짐을 지울 수 없어 그 아이는 차라리 홀로 사라지는 길을 택한 것이었어요. 착한 그 아이는 사랑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라 믿었던 거예요. 그 여린 마음을 헤아리니 저는 안쓰럽고 또 안쓰러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그 소식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며칠을 밥 한 술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수연을 찾아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어요.
하루가 다르게 초췌하게 야위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는 제 억장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 잡았다고 여겼던 승리가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으며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진우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붙들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제발 좀 찾게 도와주세요.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가만히 두드리며 반드시 수연이를 데려오겠다고 굳게 약속했어요. 그 경황 없는 와중에 미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혹시 딸 걱정을 하는 전화인가 싶었지만 천만의 말씀이었어요. 미란은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년이 뭐가 부끄러운지 어디 숨었나 본데 그건 그거고 예단비는 일단 내 통장으로 먼저 좀 넣어줘. 제 딸이 지금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지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돈 이야기뿐이었어요. 저는 그 서슬 퍼런 마음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것을 억누르고 겨우 한마디만 했어요. 돈은 곧 준비될 테니 주말에 뵙지요. 더 길게 말을 섞다가는 제 속내가 그대로 드러날 것만 같아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절실히 깨달았어요. 아무리 완벽한 판을 짜두었어도 정작 지켜야 할 아이를 잃는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겠는가를요. 미란을 무너뜨리는 일보다 저 아이를 되찾는 일이 무엇보다 먼저였습니다. 저는 치미는 분노를 억지로 꾹 사귀고 무엇보다 먼저 수연부터 찾기로 했어요. 그 아이의 몇 안 되는 친구들을 일일이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수연은 강원도의 어느 작고 조용한 바닷가 마을, 낡은 민박집에 홀로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 길로 남편이 모는 차에 올라 3시간 넘게 쉬지 않고 달려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산길과 잿빛 바다가 번갈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가는 내내 마음을 졸이며 부디 그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낡은 민박집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수연이 무릎을 감싸 안은 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며칠 새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를 본 수연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푹 떨궜어요. 방 안에는 온기 하나 없이 서늘한 공기만 감돌았고 한쪽 구석에는 손도 대지 않은 라면 봉지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저렇게 굶으며 홀로 울었을 그 아이를 생각하니 저는 코끝이 시큰하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가져온 따뜻한 죽을 그릇에 담아 그 아이 앞에 가만히 내밀었습니다. 얘야, 다른 말은 나중에 하고 우선 이것부터 먹어라. 사람이 굶으면 아무 생각도 못하는 법이란다.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죽을 몇 술 뜨는 것을 지켜보다가 저는 그 여윈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어요. 잘 들어라. 내 어머니의 빚은 결코 내 빚이 아니다. 너는 그저 내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마음으로 이미 딸로 받아들인 내 며느리다. 그 말에 수연은 참고 참았던 울음을 왈칵 터뜨리며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여린 몸이 어찌나 떨리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참을 흐느끼던 수연이 붉게 부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 어머니와는 연을 끊더라도 진우 오빠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겠습니다. 저는 그 갸륵한 마음이 대견하고 또 고마워 아무 말 없이 그 아이의 등을 오래도록 쓸어내렸습니다. 허영에 찌든 어미를 스스로 등지겠다는 그 결심이 얼마나 힘겨웠을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저 역시 오래전 저를 매몰차게 버린 세상을 등지고
홀로 두 발로 서야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수연을 무사히 서울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진우와 수연 두 아이를 아예 제 집에 함께 머물게 했어요. 미란과 그 험악한 사채업자들의 손이 결코 닿지 못하도록 든든하게 울타리를 쳐준 것이었죠. 오랜만에 한 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두 아이의 모습을 보니 그제야 제 얼어붙었던 마음에도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돌아온 수연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는 한참을 놓지 못했어요. 다시는 혼자 사라지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같이 헤쳐나가자. 그 말에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니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두 아이에게 주말의 계획에 관해서만은 여전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곧 모든 일이 잘 풀릴 테니 마음 편히 있으라고만 일렀습니다. 아이들을 끝까지 이 험한 싸움에서 비켜 세워두고 싶었거든요. 그 즈음 남편이 마지막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미란의 빚이 이미 한계를 훌쩍 넘어서서 이번 주말만 지나면 그 청담동 아파트에 강제 집행을 알리는 빨간 딱지가 나붙을 것이라는 소식이었어요. 시간이 그야말로 촉박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주말 미란이 가장 기고만장할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끝내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저는 곧바로 영숙에게 연락해 주말 그 자리에 우연히 지나가다 들른 불청객인 척 절묘한 순간에 나타나 달라고 은밀히 부탁했습니다. 영숙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흔쾌히 그러겠노라 답했어요. 저는 결전의 판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도록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되풀이에 그려보았습니다. 조금의 빈틈이라도 보이면 미라는 뱀처럼 미끄러져 빠져나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순서와 말 한마디, 서류를 꺼내드는 손짓 하나까지 마치 연극 대본을 짜듯 촘촘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식당에서 가장 큰 특실을 예약하고 그동안 힘겹게 모아온 증거 서류 뭉치를 봉투에 차곡차곡 정리했어요. 그리고 미란이 그토록 원하던 예단비 5억이 든 것처럼 보이도록 그럴듯한 가방 하나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빳빳한 돈다발 대신 신문지와 폐지가 두둑이 채워져 있었죠. 미란이 그 가방을 열어젖히는 순간에 일그러질 표정을 저는 벌써부터 눈앞에 선하게 그려보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둘 제자리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 가방과 서류 봉투를 특실 한쪽에 가지런히 두고 마지막으로 자리 배치까지 꼼꼼히 점검했어요.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제 인생을 통째로 건 판이었으니까요. 모든 준비를 마친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홀로 오래도록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어느새 머리가 희끗해진 68배 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위로 50년 전 억울하게 눈물을 쏟으며 교문을 나서던 18살의 어린 정의가 아련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내가 내 50년 묵은 그 한을 반드시 풀어줄게. 조금만 더 기다리렴. 목이 메어 그 말을 겨우 삼켰습니다. 오래 참아온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울음은 모든 것이 끝난 뒤에 흘려도 결코 늦지 않을 테니까요. 드디어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긴장으로 새하얗게 질린 수연의 두 손을 꼭 붙잡고 단단히 일렀어요. 얘야, 오늘 무슨 험한 꼴을 보더라도 절대 놀라지 마라. 그저 내 등 뒤에 꼭 숨어 있기만 하면 된다. 알았지? 수연은 겁먹은 얼굴로도 야무지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가만히 짚으며 낮은 목소리로 힘을 실어주었어요. 여보, 나도 바로 옆에 있을 테니 아무 걱정 마.
그 든든한 한마디에 저는 잠시 흔들리던 마음을 다시 고추세웠습니다. 얼마 뒤 미란이 가짜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한껏 거만한 표정으로 특실에 들어서는 모습이 가게 감시 화면에 잡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며 조용히 때를 쟀어요. 이제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전쟁이 막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저는 옷매무새를 천천히 가다듬고 저와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 전쟁터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특실문이 무겁게 닫혔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특실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라는 이미 상석에 거만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길은 테이블 정중앙에 놓인 가방에 딱 붙박여 있었어요. 예단비 5억이 두둑이 들었으리라 철석같이 믿는 그 가방을 바라보며 미라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번 자리에는 미란도 그 요란한 친구들 없이 혼자였어요. 양가 식구들만의 조용한 전달식이라는 제 말을 고지곳대로 믿은 것이었죠. 제 곁에는 남편이 묵묵히 앉아 있었고 진우와 수연은 제가 미리 일러둔 대로 나란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평온한 상견례 자리처럼 보였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팽팽한 긴장이 칼날처럼 서려 있었어요. 그러다 미라는 진우 옆에 얌전히 앉아 있는 수연을 발견하고는 대뜸 언성을 높였어요. 아니, 이 기집애가 그동안 어딜 쏘다니다 인제야 기어들어왔어. 하지만 그 서슬도 잠시 저를 힐끗 살피더니 제 서늘한 눈빛에 흠칫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미란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미란에게 가방을 슬며시 밀어주었습니다. 그토록 원하시던 예단비입니다. 어디 직접 한번 열어보시죠. 미라는 반색하며 떨리는 손으로 냉큼 가방을 끌어당겼어요. 그런데 잠금 장치를 풀고 뚜껑을 열어젖힌 바로 그 순간 미란의 얼굴이 그대로 딱 굳어버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빳빳한 돈다발 대신 구겨진 신문지와 폐지가 가득 채워져 있었으니까요. 미란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고 벌어진 입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새어나오지 못했어요.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얼굴이 볼썽사납게 일그러지는 그 모습을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똑바로 지켜보았습니다. 미라는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거리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길길이 날뛰는 미란을 향해 저는 미리 준비해 둔 첫 번째 서류 봉투를 집어 그 얼굴을 향해 확 뿌렸어요. 빨간 줄이 죽죽 그어진 채무 내역서와 사채업자들이 보낸 살벌한 협박 사진들이 테이블 위로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미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시며 사색이 되었어요. 압류를 예고하는 붉은 통지서와 갚지 못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 내역서, 그리고 사채업자들이 집 앞에 뿌렸던 그 험악한 독촉 종이의 사진까지 자신의 감춰진 밑바닥이 아들과 며느리 사돈 앞에 죄다 까발려지자 미라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미란에게 향하던 존대를 거두었습니다.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저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어요. 딸을 팔아서 내 사채 빚을 돌려막으려던 그 더러운 수작,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맹추인 줄 알았니? 제 입에서 튀어나온 뜻밖의 반말에 미라는 물론이고 진우와 수연까지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저 사람 앞에서
큰 소리 한번 제대로 내보지 못했던 저였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오래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 하면서도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연과 진우는 테이블 위에 쏟아진 증거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했어요. 특히 수연은 제 어머니가 벌인 그 끔찍하고 파렴치한 사기극의 실체를 마주하고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진우가 얼른 그런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곁눈으로 보며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제 어머니가 이런 짓까지 벌였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미라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다 조작된 서류야. 누가 날 모함하려고 꾸며낸 거라고. 바로 그때였어요. 특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사람이 성큼 들어섰습니다. 다름 아닌 영숙이었어요. 영숙은 곧장 미란을 똑바로 노려보며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최미란, 우리 아버지가 그 시절 내 악행이 하도 괘씸하고 분하셨는지 그때 전당포 장부를 참아버리지 못하고 유품으로 남겨두셨더라. 내가 며칠 전 창고를 정리하다가 기적처럼 그걸 찾아냈지. 영숙은 손에 쥔 빛바랜 장부를 사람들 앞에 번쩍 들어 올렸어요. 누렇게 바랜 그 장부 표지에는 오랜 세월의 덮개가 잔뜩 앉아 있었지만 거기 또박또박 적힌 글씨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영숙은 물기 어린 눈으로 저를 돌아보며 나직이 말했어요. 정희야, 이제야 내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수 있게 됐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미라는 뜻밖의 인물이 나타나자 흠칫 몸을 움츠렸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어도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으니까요. 넓은 특실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고 다들 그 낡은 장부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했어요. 50년 전 제 가방에 시계를 몰래 넣고 저를 도둑으로 몰았던 그 모든 진실이 마침내 제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낱낱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낡은 장부에는 미란이 시계를 처분한 날짜와 정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꾹 삼키며 미란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50년을 가슴에 묻어온 억울함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어요. 곁에 있던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옛날에 그 억울한 일이 전부 저 사람 짓이었단 말입니까?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동안 자식에게조차 다 털어놓지 못했던 그 깊은 상처를 아들이 마침내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도 제 곁에서 조용히 제 손을 감싸주었어요. 오랜 세월 저와 함께 이 진실을 파헤쳐온 사람이었기에 그이의 눈에도 어느새 옅은 물기가 번져 있었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변명할 거리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증거들 앞에서 그 뻣뻣하던 두 다리가 후들후들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방금 전까지의 그 오만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겁에 질려 덜덜 떠는 초라한 노파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처참한 몰골을 내려다보며 잠시 마음이 아득해졌어요. 한때 저를 그토록 짓밟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제 손으로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굴러떨어진 셈이었죠. 인과응보라는 옛말이 이토록 무섭구나 싶었습니다. 미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였지만 이제 와 흘리는 그 눈물에 제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그 앞으로 다가가 주저앉은 미란을 내려다보며 그동안 삼켜온 모든 말을 한꺼번에 토해냈습니다. 잘 들어라, 미란아. 넌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한 게 없구나. 남의 인생을 짓밟고 그 피를 쪽쪽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인간. 그런 내가 어디 감히 내 아들과 며느리의 앞날까지 넘봐? 제 목소리는 넓은 특실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단호했어요. 오래도록 이 말을 하고 싶어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견뎠는지 모릅니다. 미라는 제 말을 들으며 입술만 힘없이 달싹일 뿐 끝내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지금껏 떨고만 있던 수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러고는 창백한 얼굴로 그러나 더없이 또렷한 목소리로 제 어머니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당신 딸이 아닙니다. 그 빚은 당신이 알아서 감당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2번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 짧은 말에는 오랜 세월 홀로 눌러온 설움과 단호한 결별의 각오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야무진 모습이 대견해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제 뒤에 숨어 있으라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2발로 서서 제 삶을 지켜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이 아이를 며느리로 맞이하기로 한 제 마음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험악한 덩치의 사내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어요. 다름 아닌 미란을 쫓아다니던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그들에게 미란의 위치를 은밀히 흘려둔 것이었죠. 사내들은 다짜고짜 미란의 뒷덜미를 우악스럽게 움켜쥐었어요. 최미란, 그동안 어디 꽁꽁 숨어 있었어? 오늘은 절대 못 도망가. 미란은 비명을 내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했던 미란의 옷매무새가 순식간에 엉망으로 흐트러졌어요. 그토록 남들 위에 군림하려 들던 사람이 짐짝처럼 끌려나가는 그 광경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만큼 처참했습니다. 저는 사채업자들에게 붙들려 질질 끌려나가는 미란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오랜 세월 제 가슴을 짓눌러온 그 무거운 바위 하나가 그제야 스르르 굴러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통쾌하다기보다 오히려 서글프고 허탈한 마음이 먼저 밀려왔어요. 사람의 욕심이 결국 저를 저렇게까지 망가뜨리는구나 싶어 씁쓸했습니다. 그러나 곁에서 저를 꼭 붙들어주는 아들과 며느리의 따뜻한 온기가 그 텅 빈 자리를 이내 포근하게 채워주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차례로 꼭 잡았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제가 지켜낸 소중한 사람들만이 남아 있었어요. 오랜 악연은 그렇게 제 손으로 끝을 맺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미란이 사채업자들에게 붙들려 비명을 지르며 처참한 꼴로 끌려나간 뒤 넓은 특실 안에는 마치 거센 폭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듯한 고요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오랫동안 참아온 숨을 천천히 길게 내쉬었어요.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제 가슴을 짓눌러온 그 무거운 바위 하나가 마침내 제 어깨에서 사르르 미끄러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닥에는 미란이 남기고 간 신문지 뭉치와 흩어진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그 초라한 잔해를 내려다보고 있자니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사람의 끝이 참으로 허망하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무사히 제 곁을 지키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그때 다리에 힘이 풀린 수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참았던 울음을 왈칵 터뜨렸어요.
저는 얼른 다가가 그 여윈 몸을 따뜻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아무 걱정 마라. 너는 오늘부터 온전한 내 딸이야. 제 말에 수연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어요. 저는 들썩이는 그 등을 오래도록 가만가만 다독여 주었습니다. 진우도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런 우리 두 사람을 함께 감싸 안았어요. 세 사람이 한 덩어리로 부둥켜 안은 채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았어요. 여보, 정말 애썼어. 50년 묵은 그 안을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다 씻어냈잖아. 그 나직한 목소리에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사람이 곁에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결코 여기까지 걸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이 사람은 늘 그랬어요. 제가 흔들릴 때마다 묵묵히 제 뒤를 받쳐주던 평생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저는 그 넓은 어깨에 잠시 기대어 오래 참아온 감정을 조용히 흘려보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여러 소문이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미란의 그 으리으리하던 청담동 아파트는 결국 강제 경매로 넘어가 미란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았다는 것이었어요. 빚쟁이들을 피해 이곳저곳 허름한 고시원을 전전하며 이제는 평생을 숨어 지내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저는 오래 묵은 체증이 씻은 듯 쑥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통쾌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한때는 저와 똑같은 교복을 입고 웃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람의 끝없는 욕심이 결국 스스로를 저 지경까지 몰아넣는구나 싶어 저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악연이 두 번 다시 제 가족을 넘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만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웠어요. 며칠 뒤 시장에 나갔을 때 오래 알고 지낸 상인 한 사람이 제게 넌지시 그 소식을 전하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렇게 콧대 높던 양반이 대체 어쩌다 그 지경이 됐대요? 저는 그저 옅게 웃으며 말을 아꼈어요. 굳이 지난 사연을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아도 제 마음은 이미 더없이 홀가분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감춰두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오랜만에 꺼내 들었어요. 빛바랜 여자상업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18살의 어린 정희가 그 안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학교에서 쫓겨나던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사진을 차마 똑바로 마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야 저는 그 아이의 앳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로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야, 그동안 참 많이도 힘들었지. 이제 정말 다 괜찮아졌다. 조용히 눈물 짓는 저를 남편이 방문 앞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이는 가만히 다가와 제 손에 들린 사진을 함께 들여다보더니 나직이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이렇게 고운 아가씨가 그 긴 세월 혼자 얼마나 아팠을꼬? 저는 그 말에 다시금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번의 눈물은 예전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따뜻하고 후련한 눈물이었어요. 신기하게도 미란이 한바탕 난동을 부리고 간 그 일은 오히려 제 식당의 뜻밖의 복이 되었어요. 주변 상인들 사이에 오정희 대표가 못된 진상 손님을 아주 통쾌하게 응징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간 것이었죠. 그 덕분인지 식당은 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로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 왁자한 활기 속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그날 미란에게 모진 수모를 당했던 이모님과 직원들이 다시 활짝 웃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모님은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대표님, 그날 저는 어찌나 속이 다 시원하던지요. 저는 그 말에 함께 소리내어 웃으며 오래 함께 온 이 사람들이야말로 제 진짜 재산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수연은 그 못된 어머니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 온전한 우리 집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제 곁에서 한식 요리를 하나둘 배우며 어느새 처음 만났던 그날의 맑고 밝은 미소를 고스란히 되찾았어요. 서툰 칼질에 쩔쩔매다가도 저와 눈이 마주치면 배시시 웃는 그 모습이 저는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딸 없이 살아온 제 인생에 하늘이 뒤늦게 보내준 선물만 같았습니다. 하루는 수연이 처음으로 제게 배운 된장찌개를 끓여내오며 수줍게 물었어요. 어머님, 간이 좀 어떠세요? 한술 떠보니 아직 서툴러 조금 짰지만 저는 짐짓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솜씨 좀 보게. 이만하면 뭐잖아, 나보다 낫겠구나. 그 말에 수연의 얼굴이 한밭꽃처럼 환하게 피어올랐어요. 문득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오던 날 수줍게 손수 구운 과자 바구니를 내밀던 그 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날 이미 이 아이는 제 딸이 될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루는 진우가 제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수연이를 끝까지 믿고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여장부이십니다. 다 큰 아들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저는 코끝이 시큰하면서도 가슴이 벅차올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그 험한 세월을 이 악물고 견뎌온 진짜 이유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두 아이는 그날의 상처를 조금씩 아물려가며 서로에게 더욱 단단히 기대었습니다. 진우는 예전보다 한결 어른스러워졌고 수연은 날이 갈수록 우리 집 살림에 살뜰히 정을 붙여갔어요. 그런 두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제 하루하루는 잔잔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눈부시게 맑고 화창한 어느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 한식당의 넓은 뒷마당에 진우와 수연 두 사람을 위한 작고 소박한 야외 홀레 자리를 손수 마련했어요. 화려하지는 않아도 진달래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핀 그 마당은 세상 어느 으리으리한 예식장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멀리서 영숙도 한 걸음에 달려와 그 자리를 빛내주었어요. 오랜 세월 뿔뿔이 흩어졌던 인연이 이런 기쁜 날 다시 한자리에 모이니 그 자체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마당 곳곳에 놓인 화분에서는 봄꽃 향기가 은은하게 번졌고 하객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곱게 어우러졌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수연이 신부 대기실에서 친정어머니 대신 제 손을 꼭 붙잡았어요. 그 두 눈에는 어느새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같은 아이를 딸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가슴에 새기고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손수 닦아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벅차고 행복했어요. 연을 끄는 그 아이의 친정어머니 자리를 온전히 대신할 수야 없겠지만 남은 평생 이 아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리라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예식이 시작되고 주례석에 선 남편이 하객들을 향해 정성 어린 축사를 건넸습니다. 험한 역경을 당당히 딛고 일어선 제 아내와 이제 우리 집안의 새로운 복덩이가 된 며느리 수연이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말에 마당을 가득 메운 하객들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그 따뜻한 박수 소리 속에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밥집 주방 구석에서 언손으로 설거지하던 어린 저와 억울하게 교문을 나서던 18살의 저, 그리고 마침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고단하고 시렸던 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눈부신 봄날이 있는 것이었어요. 진우와 수연이 하객들 앞에서 서로를 향해 정중히 맞절을 올렸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에 환하게 피어난 웃음을 보고 있자니 저는 눈물이 핑 돌면서도 입가에는 절로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혼주석에 당당하고 편안하게 앉아 제가 끝내 지켜낸 이 소중한 가족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어떤 모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스스로 제 운명을 개척하고 마침내 이 평화를 두 손으로 지켜낸 것이었죠. 지난 50년의 썩은 악연은 이제 제 발밑 깊숙한 곳에 영영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눈부신 꽃길만이 환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봄바람에 실려온 꽃잎 한 장이 제 어깨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꽃잎을 손끝에 살며시 얹고 가만히 미소 지었어요. 지나온 길이 아무리 모질고 시렸어도 끝내 제 손으로 지켜낸 이 봄은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중국 명나라의 선비 홍자성이 남긴 책은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역경과 공궁은 호거를 단련하는 용광로와 망치와 같으니 그 단련을 견뎌낸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함께 강해진다. 오늘 사연 속 그분도 50년 세월의 억울함과 모진 시련을 묵묵히 견뎌냈기에 끝내 자신과 가족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원망만 하지 않고 끝끝내 견뎌낸 사람에게는 반드시 더 단단하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꿈꾸는 사연이었습니다.